자, 그래서 이게 금기법상에 사실은 뭐 우리가 사업주라는 것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뭐 법인도, 법인으로서의 그 법률행위 요건을 갖잖아요. 그런 개인 사업자, 또 이제 우리 그 대주주들, 이런 분들은 뭐 사실상 사업주의 범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우리 뭐 그런 어떤 그 형법상에서도 뭐 저기 뭐 배임이라든가 또는 뭐 횡령 이런 법인 어떤 법인의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거기 대표이사도 아니고 거기 등재되어 있는 이 이사도 아니 등기 이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회장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사실상의 사업주로서의 그런 권능을 갖고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사업의 경영 담당자들 이분들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등기되어 있느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느냐, 또는 이제 그 역할들을 충분히 주어져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고, 사실은 대표이사로부터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뭐 대리하거나 대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상 이제 경영 담당자로서 등기 여부는 상법을 갖고 따지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노동법적 영역이나 또는 법인세법 쪽에서의 그런 그분들한테 집행된 그런 상여라든가 특히나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비용 인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직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노동부도 사실은 몇 가지 그냥 지침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노동부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노동부가 하는 핵심적인 건데 임금을 체불했다고 해서 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했을 때 감독관은 업무를 집행할 때 첫 번째 그 사람이 그 직장 안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체크를 해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 이사냐, 상무냐, 전무냐, 뭐 부사장이냐, 뭐 이런 것들이겠죠. 예, 뭐 사장이 그럴 리는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임금 체불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게 노동위원회로 왔을 때 노동위원회 사건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동위원회도 이분이 실질적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일차적으로 해보고 뭐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이게 이제 산재보상하고 실업급여. 이제 과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만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직급이 높은 고위직 임원들이 산재 청구를 요구하면 거의 대부분 반려 처분을 했죠. 이거는 공단이 줄 수 있는 산재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몇 분은 소송을 통해서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산재를 승인받고 뭐 이런 사례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부와 공단에서의 그런 판단은 그 이제 노동부죠. 노동부 판단은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체불, 해고, 그다음에 산재 여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어쨌든 그 구제 신청하는 당사자가 사실상의 그 권리를 갖는 자냐를 먼저 판단하고 사건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사건 조사 다 해놨는데 나중에 이분은 보수 계약도 했고 임원으로서 뭐 이사회 참석도 했고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감독관이 그거는 이제 업무를 잘못한 거죠. 딴 데 괜히 시간을 쓴 거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이제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행정적 지침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법원에서 나온 이분은 그 근로자가 아니니까 사실상 퇴직금 받을 권리가 없다. 뭐 이런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또는 뭐 법원에서 뭐이 해고 사건을 법원까지 갔었을 때의 그 판결에서의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들을 보면 이 경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표했다는 건 뭐 대표이사가 뭐 당연히 해당이 될 거고 이따 이제 판례도 보여드리겠지만 또 대리, 구체적인 업무 뭐 사업주로부터 몇 가지 뭐 업무 지시는 받지만 실질적인 그한 권한 행사의 대리적인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사실상은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또 일정한 사업부의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임원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사업부별로 비즈니스 단위를, 비유 단위를 두고 거의 독립재산제 비슷하게 자, 매출 이렇고 실적 이러니까 당신은 내년도 보수총액은 이 정도 연봉으로 계약합시다. 이렇게 해서 어떻든 임원이 그 사업부를 책임지고 매출과 비용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요청하면 인사팀이 뽑아서 주는 이런 형태라면 그 또한 법원에서 볼 때는 사실상의 사용자성의 범위 안에서 일한 그 임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이제 그 해외 법인의 국내 지사, 이게 국내에 이제 보면 이제 해외 법인들 있잖아요. 무슨 무슨 코리아 이렇게 나가 있는 경우는 사실상은 뭐 지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거의 뭐 한국에서의 판매, 매출 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외형적인 것도 판례에 나오고 있어요. 사장 직함을 들고 거기 오너도 있었고 회장도 있었지만 사실 그 호텔에 내가 사장입니다라고 명함 들고 행동하고 실질적으로 대외 활동을 했다면 뭐 등기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것은 충분히 사용자로서의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자,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했고요. 기타 뭐 4대 보험에 가입했었느냐, 안 했느냐, 뭐 취업규칙 적용. 심지어 제가 이렇게 그 기업체들 임원 보수 규정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쭉 임원에 대한 대우를 쭉 해놓고 마지막 조항에 가가지고 이런 조항을 집어넣어요. 여기서 정하지 않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와, 이거는 뭐 임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지위를 다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쭉 해왔다가 마지막에 제로가 되는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나중에 임원과의 갈등에서 그 불리한 입장에 설 가능성이 있거든. 우리가 취업 규칙에 예를 들어 아니 근로계약서에 뭐 근로조건의 기본적인 사항을 넣고 뭐 제일 마지막에 준용 규정으로 이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그건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준용 규정이죠. 왜냐하면 근로조건을 다 계약서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임금에 대한 부분들, 근로시간, 또 휴가, 주휴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아주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가 근로계약서 그 취업 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가는데 임원의 보수 규정을 쭉 적용해 오다가 마지막에 와가지고 여기서 정하지 않는 임원들의 근로 조건은 취업 규칙에 따른다. 임원으로서 부정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